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를 잠시 내려놓으세요. 편안하게 누우셔도 좋고 조용히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는 적의 나라로 파견된 공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그는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창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어요. 서울의 공기는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꽉 움켜쥐고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한 문장만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임무는 단 한 가지, 신뢰하지 말 것. 그래요.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적이고 모든 것이 위험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는 훈련소에서 수백 번 이 말을 반복했어요. 적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함정이라고요. 하지만요, 눈앞의 세상은 보고서에 적혀 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르며 웃고 있었어요. 누구도 눈치를 보지 않았고 누구도 감시받는 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그가 배웠던 세상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보고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압제에 시달리며 매일 굶주림과 공포 속에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가 보는 사람들은 여유롭게 웃으며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을 지나 택시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청.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수많은 광고판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화려한 색깔들, 웃는 얼굴들, 상품들, 모든 게 너무 밝았어요. 그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어요. 대통령의 얼굴 위에 낙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수령님의 사진에 손을 대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초상화에 먼지라도 묻으면 그건 곧 반역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의 얼굴에 낙서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공공장소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요. 그는 머릿속에서 명령서를 떠올렸습니다. 남조선은 무질서의 땅이다. 그들의 웃음은 타락의 징조이며 그들의 언어는 독과 같다. 교관이 수없이 반복하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믿으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의심은 약함의 증거라고, 혼란은 배신의 시작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나 지금 그가 보는 웃음은 너무 평화로웠어요. 차창 너머로 젊은 연인이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랑해. 그 단어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그는 몸을 굳혔어요. 사랑. 그건 금지된 말이었거든요. 그곳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오직 수령님을 향해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었어요.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랑을 말하는 건 부르주아적 타락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랑은 국가를 향해야 하고, 당을 향해야 하고, 수령님을 향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선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서로를 보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도로를 건넜어요. 아이들의 옷에는 군장도 없었고 번호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웃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누군가는 캐릭터가 그려진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규율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무질서가 생기지 않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기억 속의 교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자유는 허상이다. 자유는 방종이며 방종은 파멸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자유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무너진다고, 질서가 없으면 사회는 붕괴된다고 믿었습니다. 통제가 없으면 혼란이 오고 혼란은 곧 멸망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눈앞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해 보였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빨리 걷고 누구는 천천히 걸었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내려 그는 거리를 걸었어요. 도시의 소음은 낯설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 음악소리, 카페 문 여는 소리, 모든 소리가 너무 부드러웠어요. 총소리도 없었고 구령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선 아침마다 확성기에서 구령이 울려 퍼졌거든요. 일어나라, 일하라, 충성하라. 그런 소리들이 하루를 지배했어요. 자명종이 필요 없었어요. 국가가 깨워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시간에 일어나고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어요. 편의점 앞에 멈췄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자 손끝이 시렸어요. 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한 여자가 카운터 뒤에서 말했어요. 추우시죠? 따뜻한 거 드릴까요? 그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뭐지? 적대국의 시민이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게 이상했어요. 교육받은 대로라면 이건 교란 작전의 일부여야 했습니다. 신뢰를 쌓아 정보를 빼내려는 술책이어야 했어요. 아니면 감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거나요. 그녀가 컵라면에 물을 붓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저기가 있나, 의심이 있나, 경계심이 있나.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그냥 친절만 있었어요. 그건 교란 작전의 일부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김이 피어오르는 냄새는 너무 현실적이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하고 살아있는 냄새. 그 냄새가 눈앞의 세계를 허물었어요. 이건 연극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작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적의 나라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쉰다. 밤이 내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창문이 각자의 방식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그 불빛이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곳에선 모든 불빛이 동시에 켜지고 동시에 꺼졌거든요. 전력을 아껴야 했고 국가가 정한 시간에 맞춰 살아야 했어요. 저녁 10시가 되면 모든 불이 꺼졌어요. 예외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모든 불빛이 제멋대로였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불을 켰고 누군가는 늦게 켰어요. 누군가는 환하게 켜놓고 누군가는 은은하게 켜놓았습니다. 어떤 창문은 빨간 불빛이, 어떤 창문은 파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질서가 있었어요. 그건 혼란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통제받지 않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게 자유였어요.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보고서에는 없던 하늘이었습니다. 북쪽에서 본 하늘은 늘 회색이었거든요. 매연과 어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그렇게 만든 걸까요? 그는 별을 본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곳의 하늘은 검은색이 아니라 깊은 남색이었어요. 별도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자유의 색일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가방 속 무전기가 진동했어요. 짧은 신호음과 함께 암호문이 화면에 떴습니다. 보고하라. 명령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명령.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보고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보고할 수 없었어요. 그가 본 것은 명령이 아니라 인간이었거든요. 무질서가 아니라 자유였고 타락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적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는 처음으로 머뭇거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정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는 조용했어요. 바람은 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기타 소리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랑은 늘 도망가. 그 노래가 그의 귓속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가사가 이상했어요. 사랑이 도망간다니. 그곳에선 사랑은 영원히 머무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수령님에 대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이 노래는 사랑이 도망간다고 했어요. 변한다고, 떠난다고 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따라 불렀습니다. 작게, 아주 작게. 사랑은 늘 도망가. 그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명령을 따르는 공작원이 아니라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낯설었어요. 북에서 본 빛은 언제나 희미하고 차가웠거든요. 회색빛 하늘 아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빛조차 힘을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곳의 빛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 빛이 마치 사람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커튼을 걷어내자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따뜻함이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이게 평화일까?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빵 냄새가 났어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따뜻한 냄새. 길가의 카페에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신문을 펼쳐놓고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냄새가 기분 좋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훈련소에서는 냄새는 생존의 신호일 뿐이었거든요. 화약 냄새, 연기 냄새, 땀 냄새, 모든 냄새가 경고였어요. 맛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연료였고 먹는 건 임무였어요. 감각은 사치였고 즐거움은 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냄새는 위험을 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카페 문 앞에 서서요.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얼굴들, 편안한 웃음들. 들어가도 될까? 망설임이 있었어요. 공작원이 적의 공간에 들어가는 건 노출을 의미했거든요. 하지만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재즈였어요. 색소폰 소리가, 피아노 소리가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행진곡만 들었거든요. 웅장하고 강렬하고 명령하는 음악. 쉴 틈 없이, 생각할 틈 없이 그저 따르라고 명령하는 소리들. 하지만 이 음악은 달랐습니다. 속삭이듯 부드럽게 마음을 어루만지며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경계하지 않았고 누구도 지시받지 않았어요. 그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곳에서는 항상 누군가가 지시했어요.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하라, 언제 멈춰라. 하지만 여기선 아무도 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마침내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한 여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떤 걸로? 선택이라는 게 낯설었어요. 그곳에서는 선택이 없었거든요. 주어진 것을 받고 정해진 것을 따르고 명령된 대로 움직였어요. 선택은 혼란이고 혼란은 약함이고 약함은 배신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뜨거운 물. 그것만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커피 드시죠. 따뜻한 게 필요해 보여요. 그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배려였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컵이 그의 손에 닿았어요. 작은 진동이 손끝을 타고 심장으로 번졌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감싸왔어요. 그 온기가 팔을 타고 가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그 따뜻함이 무섭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뭔가를 녹이고 있었거든요. 감정이, 기억이, 인간성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자리로 걸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동안 그는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오랜 습관이었죠. 적을 파악하고 약점을 찾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 누군가는 노트북을 열고 일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표정은 진지했지만 강요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연인의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너무 순수했어요. 계산도 의심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책을 읽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허락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읽고 있었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방심이다. 그들의 약점이야. 경계하지 않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마음을 여는 것. 그건 분명 약점이었어요. 공격받기 쉬운 상태, 배신당하기 쉬운 마음, 이용당하기 쉬운 순수함. 하지만요, 약점이라고 하기엔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의 웃음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어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 단순함이, 그 순수함이 오히려 그를 무너뜨렸어요. 이게 진짜 힘일지도 모른다.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경계하지 않아도 안전한 곳, 마음을 열어도 배신당하지 않는 관계. 그게 진짜 강함일지도 몰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훈련에서 배운 어떤 함정보다 위험하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왜냐면 마음을 느끼게 하니까. 함정은 피할 수 있어요. 적은 물리칠 수 있어요. 위험은 회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건 피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그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방을 열었어요. 무전기, 권총,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훈련소 동료들과 서 있는 그의 모습이 있었어요. 5명이 일렬로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었어요. 무표정, 혹은 복종, 감정 없는 얼굴들, 개성 없는 모습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던 사람들. 그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우리는 누구였을까? 사진 속 자신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빛도, 희망도, 꿈도. 그저 명령을 기다리는 기계의 눈. 그는 천천히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작은 조각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각들을 창밖으로 흩날렸습니다. 밤바람이 조각들을 데려갔어요. 가로등 불빛에 닿은 조각들이 은색으로 반짝이며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별처럼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기억이 아니라 명령이었구나. 그 사진은 추억이 아니었어요. 통제였고
감시였고 속박이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족쇄였어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오늘 대통령은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그는 몸을 멈췄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도자가 사과한다고?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지도자는 절대 틀리지 않았거든요. 항상 옳았고 완벽했고 신과 같았어요. 실수는 인정할 수 없었고 약함은 보여줄 수 없었고 사과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라디오에 귀를 가까이 댔어요. 국민은 실망했지만 새로운 정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아팠어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국민은 실망했지만 기다린다. 그 말엔 명령이 없었어요. 강요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뢰였어요. 실망했지만 기다린다는 건 여전히 믿는다는 뜻이었어요. 지도자가 완벽하지 않아도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였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함께 나아간다는 것. 그는 자신이 처음으로 부정당했다고 느꼈어요. 자신이 배운 모든 것이, 모든 문장이, 모든 믿음이 틀렸다는 걸 지금 라디오 속 한 문장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하게요. 암호를 입력했어요. 숫자를 하나씩 천천히 눌렀습니다. 화면의 커서가 깜빡였어요. 보고하라. 명령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보고하지? 적들이 평화롭다고? 그들이 서로를 신뢰한다고? 지도자가 사과한다고? 국민이 용서한다고? 보고할 수 없었어요. 그의 임무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하철이 멀리서 지나가고 누군가는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아이들의 제잘거림, 연인들의 속삭임,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 그는 손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교란이 아니야. 인간이야. 그 순간이었어요. 문득 자신이 웃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웃는 법을 잊은 사람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피어올라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웃지 않았을까요? 그는 웃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얼어붙었던 감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울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혼자 처음으로 자유롭게. 밤이었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수많은 창문들이 하나둘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불빛이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모든 창문이 자신을 향해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불빛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불안을 느꼈어요. 어디선가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등 뒤가 차갑게 식었어요.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누군가 뒤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감각은 훈련소에서 배운 공포와 달랐습니다. 훈련소의 공포는 학습된 것이었거든요. 명령받은 두려움, 계산된 긴장감, 언제 어떻게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것마저 교육받았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본능이었어요. 몸이 먼저 아는 위험, 누군가 자신을 알고 있다는 확신,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직감. 그는 골목길을 돌아 빠른 걸음으로 숙소를 향했습니다. 주변을 계속 살폈어요. 뒤를 돌아봤고
그림자를 확인했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 차소리, 바람소리, 모든 소리가 위협처럼 들렸어요. 숙소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멈춰 섰어요. 문손잡이에 손을 올렸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려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잠갔었거든요. 항상 확인했어요. 2번, 3번씩. 그게 습관이었으니까요. 누군가 들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 낡은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봉투. 발신자는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쿵쾅쿵쾅 귀에서 울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가벼웠습니다. 천천히 뜯었어요. 안에는 흰 종이 한 장. 글자는 3단어였습니다. 귀환 불가 명령. 그 순간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어요.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귀환 불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살려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방 안에 무전기가 진동했어요. 짧은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2번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임무 실패, 대상 제거.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상? 내가 대상인가? 그는 중얼거렸어요. 임무를 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제거 대상이 된 겁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된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꺼졌습니다. 깜깜한 어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작은 빨간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천장 구석, 환풍구 근처. 그는 직감했어요. 이미 추적당하고 있었습니다. 감시장치, 카메라,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어디론가 전송되고 있었어요. 그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골목 끝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시동이 걸려 있었어요.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의 소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웃었고 차들은 달렸고 음악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모든 소리가 위협처럼 들렸어요. 웃음소리가 조롱처럼, 차소리가 추격처럼, 음악이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빠르게 걸었어요. 전화부스가 보였습니다. 낡은 빨간색 전화부스. 들어가서 동전 2개를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암호 문장을 떠올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암호를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 보고할 상관도 없다. 본부는 그를 버렸습니다. 아니,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어요. 그녀는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의점의 여자였어요. 컵라면을 건네주던, 커피를 권했던 그 따뜻한 미소의 여자. 그녀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내쉬었어요. 왜 하필 지금? 위험한 순간에 가장 따뜻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공작원이고 지금 쫓기고 있다고? 당신은 적국의 시민인데 나는 당신에게 의지하고 싶다고? 대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감사함도 미안함도 작별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에 든 컵을 내밀었어요. 커피요. 따뜻할 거예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증기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하얗게 흩어졌어요. 그는 손을 내밀어 그 컵을 받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손끝에 닿은 온기가 명령보다 강하게 느껴졌어요. 총보다, 임무보다, 공포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어요. 나는 아직 사람이다. 하지만 그 순간 멀리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옷의 남자 셋이 내렸습니다. 같은 옷, 같은 자세, 같은 표정. 그가 한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는 컵을 내려놓았어요.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아스팔트 위로 퍼져나갔어요.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사이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여자를 봤어요.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뛰어요. 그가 말했어요. 처음으로 명령이 아닌 부탁으로. 그리고 그는 달렸습니다. 숨이 찢어질 듯 가빠졌어요. 다리가 아팠습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어요. 거리에 불빛이 휙휙 지나갔습니다. 간판, 가로등, 창문, 모든 빛이 흐려졌어요. 이게 내가 꿈꾼 자유인가? 그는 웃었어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자유를 느끼려고 왔는데 지금은 자유 때문에 도망치고 있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멈춰. 그 목소리, 그 억양, 그 명령조. 자신이 한때 쓰던 목소리였어요.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돌았어요. 좁은 길, 어두운 길. 숨을 헐떡였습니다.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어요. 골목 끝에서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검은 옷의 남자들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들의 눈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가 한때 가졌던 눈, 명령만 따르는 눈. 한 남자가 총을 꺼냈습니다. 총구가 그를 향했어요. 달빛에 번쩍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그는 총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총보다 무서운 건 자유였다. 총은 언제든 피할 수 있었어요. 싸울 수도 있었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달랐어요. 자유는 마음을 바꿨고 생각을 흔들었고 존재를 뒤흔들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변화. 그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후회 없는 얼굴이었어요. 총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남자들이 돌아서고 있었어요. 총을 내렸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남자가 돌아서며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자유를 받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그는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했어요. 수많은 창문들이 밤마다 빛을 켰고 거리엔 사람들이 걸었고 카페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속 어디에도 그의 그림자는 없었어요.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구도 그가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조용히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보국의 기록실에 낡은 상자가 도착했어요. 택배기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낡은 판지 상자 하나.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발신지도 이름도 연락처도 없었어요. 수신자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든 듣는 자. 담당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규정대로
상자를 개봉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녹음기 하나가 있었어요. 오래된 카세트 녹음기. 플라스틱 케이스에 금이 가 있었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버튼 위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들어주세요. 담당자는 먼지가 쌓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잡음이 흘러나왔어요. 지지직, 삑, 웅.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다. 그의 목소리였어요. 낮고 조용하고 평온한 목소리. 그저 나의 마지막 기록이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평온했어요. 담당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녹음기를 책상 위에 놓고 가만히 들었어요. 나는 귀한 명령을 받았다.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어요. 이제는 어디로도 갈 수 없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녹음된 배경음이었어요. 그리고 먼 곳에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 쿵, 쿵, 쿵. 규칙적인 소리가 그의 목소리와 겹쳤습니다. 내가 본 건 적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웃고 울고 사랑하는 사람들. 잠시 멈췄습니다. 그들은 나를 바꾸었다. 짧은 정적이 흘렀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담당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다시 낮게 이어졌습니다. 우린 늘 명령을 받았다.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생각하지 말 것, 느끼지 말 것, 의심하지 말 것.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명령을 깨뜨린 건 잠시 멈췄어요. 감정이었다. 그 단어가 공기를 울렸습니다. 담당자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계속 흘렀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 나는 적을 찾으려 했다. 숨소리. 하지만 적은 없었다. 바람소리.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기차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소리.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그가 말했어요. 따뜻했다.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다. 목소리에 미소가 섞인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었다. 맛이 있었다. 처음으로 맛을 느꼈다. 잠시 멈췄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노래를 들었다. 아름다웠다. 처음으로 아름다움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났다. 긴 침묵.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괜찮냐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괜찮냐고. 내가 어떤지, 내가 필요한 게 있는지. 눈물을 참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었다. 그 문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담당자는 책상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임무는 실패했다. 그가 말했어요. 아니, 임무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잠시 멈췄어요. 적을 찾으라고 했지만 적은 없었으니까. 바람소리. 무질서를 확인하라고 했지만 무질서는 없었으니까. 기차 소리. 타락을 보고하라고 했지만 타락은 없었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있었던 건 그저 삶이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는 숨을 고르며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공작원이 아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나는 사람이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지지직 소리만 흘렀어요. 담당자는 버튼을 누르려고 했어요. 하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또 하나의 신호음이 울렸어요. B. 새로운 파일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파일. 녹음기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파일 이름은 보더라인. MP4. 담당자는 파일을 컴퓨터로 옮겼습니다. 더블 클릭. 파일이 열렸어요. 화면엔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야경이었어요. 흔들리는 카메라로 찍은 밤의 도시.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음악은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소리, 차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졌습니다. 검은 배경. 그 위에 한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어요. 하얀 글씨. 사람은 암호가 아니다. 그 문장이 화면 중앙에 멈춰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숨을 죽이고 바라봤어요. 화면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 문장은 마치 불빛처럼 천천히 사라졌어요. 페이드 아웃. 어둠. 그리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담당자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창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어요. 도시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길 위엔 사람들이 걸었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어요. 버스가 지나갔고 자전거를 탄 학생이 달렸고 연인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중에 그가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그가 살아있는지, 혹은 지금도 이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지도 몰라요.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고 있을지도 몰라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단 하나. 그는 이제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는 누군가의 이름도 아니라는 것. 그는 번호도 아니라는 것. 그는 인간이라는 것. 담당자는 창문을 닫았어요. 녹음기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내용 없음. 처리 불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을 거라는 걸.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어쩌면 그가 남긴 이 목소리야말로 우리 모두의 거울일지도 모른다는 걸. 우리는 누구인가? 명령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암호인가? 아니면 이름인가? 번호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누군가 자유롭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여기까지가 보더라인 시즌 1의 이야기였어요. 한 남자가 공작원에서 인간이 되기까지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시즌 2에서 다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더라인 시즌 2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남자가 사라진 후 녹음기 하나만 남았던 이야기.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즌 2는 그보다 더 깊은 이야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보더라인 시즌 2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서울 새벽 3시. 모든 불이 꺼진 병실.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붉은 신호등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스피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감시 대상 해제. 코드 K-21. 그 단어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마치 죽음과 삶 사이를 오가는 듯한 호흡.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았던 사람처럼 간신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같았어요. 그는 손목을 바라봤습니다. 흰색 밴드 하나. 병원 환자 식별용 밴드였어요. 거기에 작은 글씨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류재민. 사망자 데이터 이관 완료. 그는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고, 숨은 쉬고 있었고, 눈은 뜨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록상 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한 통의 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봉투 앞면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발신인도 수신인도 날짜도 없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가벼웠습니다. 뜯었어요. 안에는 낡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이걸 보는 순간 다시 시작된다. K-21. 그의 손끝이 USB를 잡는 순간 짧은 전류가 튀었습니다. 찌릿. 순간 눈앞에 번쩍하며 영상들이 스쳐갔어요. 과거의 기억들. 아니, 기억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장면들. 비 내리던 부산항.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배 밑창으로 뛰어들던 그날 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어요. 이젠 내 나라를 내가 선택한다. 그때 외쳤던 목소리가 다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이상했어요. 그 기억이 진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국정원 내부 보안서버실, 한 요원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여러 개의 모니터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화면에 경고창이 떴어요. 빨간색 글씨, 비인가 접속 감지. 요원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추적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화면에 코드들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한 줄이 멈췄어요. K-21. 접속 허가됨. 요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K-21? 그건 불가능한데. 그는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K-21. 작전명 보더라인. 종료일 2021년 3월 15일. 상태 사망. 요원은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은 3년 전에 죽었잖아. 하지만 화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 K-21의 코드로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간호사들도 환자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축축한 비 냄새, 그리고 지하철 환풍구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람. 그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시즌 1의 그 남자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처럼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이 죽은 자로 살아가는 세상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기록에서 지워진 사람, 그림자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 발밑으로 진동이 느껴졌어요. 주머니 속 휴대전화.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자 없음. 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귀에 갖다 댔어요. 여보세요.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임무로 복귀하시오. K-21. 그는 멈춰 섰어요. 누구지?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명령자는 이미 알고 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떻게?
곧 연락하겠다. 준비하고 있어라.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이 스스로 꺼졌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도심을 벗어나 한 오래된 공장 창고로 향했습니다. 녹슨 철문, 자물쇠가 걸려 있었지만 쉽게 열렸어요. 이미 누군가 열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 먼지 쌓인 장비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과거 그가 난파 임무 중 임시 통신기지로 사용하던 장소였어요. 아니,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 진짜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책상 위에 낡은 노트북 하나. 그가 전원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자동으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자신의 얼굴이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달랐습니다. 더 젊었고, 더 날카로웠고, 더 차가웠어요. 영상 속 자신이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너는 이미 기억을 잃었을 거다. 그는 숨을 멈췄어요. 이건 내가 남긴 백업 기록이다. 화면 속 자신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탈북자가 아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우리 실험의 최종 단계, 기억 이식 요원이다. 그 순간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기억 이식? 그가 중얼거렸어요.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지금의 기억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라면? 부산항에서 뛰어든 기억, 자유를 선택했던 순간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그의 자유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일까요? 창고 안전등이 깜빡였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발소리, 천천히, 규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반사적으로 기둥 뒤로 숨었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 류재민. 아니지. K-21.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과거의 기억 속, 아니 이식된 기억 속 자신을 훈련시켰던 보위부 교관의 목소리. 돌아오게 돼서 반갑군.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죽였어요. 목소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넌 실패작이 아니야. 우리 실험의 증거야. 발소리가 멈췄어요. 다시 돌아와야 해.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눈앞에 철제 문을 봤어요. 탈출구. 그가 손을 뻗는 순간 철문이 자동으로 닫혔습니다. 쾅! 잠금 장치가 내려앉았어요. 덧치었습니다. 공장 안 묵직한 침묵. 그리고 짧은 폭발음. 다음 날 아침 서울 외곽도로에서 타버린 밴 한 대가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을 통제했어요. 차 안엔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 한 구. 주머니 속엔 태극기 배지 하나와 검게 그을린 USB.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젯밤 서울 남산 일대에서 신원불명 남성의 폭발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타버린 차가 보였어요. 국정원은 관련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태국 국경 인근 낡은 트럭 안, 한 남자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목엔 그때의 밴드가 그대로 있었어요. K-21. 그는 작게 웃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다. 창밖을 봤어요. 국경선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라이터를 꺼냈어요. 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 그는 USB를 불꽃 속으로 던졌습니다. 지지직. 플라스틱이 녹았어요. 불빛이 그의 눈동자 속에서 춤췄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기억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불꽃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화면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BORDERLIN이
K-21. 임무 재개됨. K-21이라는 남자가 자신의 기억이 이식된 것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태국 국경 근처 낡은 트럭 안에서 그는 USB를 불태웠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오늘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서울 성수동의 오래된 골목. 밤 공기 속에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자동차 정비소에서 흘러나오는 냄새, 녹슨 철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용접 냄새, 골목 끝 포장마차에서 풍기는 국물 냄새. 모든 게 뒤섞여 밤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류재민은 보안 컨설팅 명함을 들고 한 중소기업의 야간 근무실로 들어섰습니다. 회사 이름은 백두택 시스템. 간판엔 보안장비 수입업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깔끔한 글씨체, 전문적인 로고, 그럴듯한 외관. 하지만 그의 눈엔 단번에 위장 조직의 냄새가 났습니다. 출입구의 지문 인식기가 너무 고급이었고, 복도마다 설치된 카메라가 너무 많았고, 사무실이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엔 감시 화면 기록 서버가 있었습니다. 여러 대의 모니터, 복잡한 케이블들, 깜빡이는 LED 불빛들. 폴더 이름이 모두 암호였어요. 모두 북한과 관련된 코드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기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 수천 장의 사진, 수만 줄의 로그. 그때 한 장의 영상이 멈췄습니다. 날짜 3월 12일. 시간 오후 7시 42분. 장소 창고 출입문 쪽. 화면 속 인물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 그 자신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보니 분명했어요. 빛의 방향, 걸음걸이, 얼굴 각도,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 모두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그 시간엔 병원에 있었어요. 분명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다시 눌렀어요. 화면 속 그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정면으로 똑바로 렌즈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그리고 입모양만 남겼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입술의 움직임으로 알 수 있었어요. 기억해라. 넌 나야.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정적? 모니터의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이건 조작이야. 조작된 거야.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누군가의 장난. 하지만 그가 아무리 생각해도 화면 속의 표정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놀람, 두려움, 분노. 그 모든 감정의 변화가 완벽하게 같았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사무실을 나서려다 입구 앞에서 택배 하나를 발견했어요. 갈색 상자. 받는 사람 이름이 류재민.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발신지도 연락처도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는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벼웠어요. 사무실로 다시 들어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USB와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을 꺼냈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사진 속 낯선 남자가 한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 유나. 시즌 1에서 그 공작원이 지키려 했던 여자. 카페에서 커피를 건네주던, 편의점에서 미소 지었던 그 따뜻한 여자. 그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 얼굴이
자신과 똑같았어요. 정확히,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그는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어요. 뒷면엔 짧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클립스 계획 K21호 복제인간, 복제인간.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터졌습니다. 나를 복제했다고? 손이 떨렸어요.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벽에 기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복제인간. 자신이 복제품이라고? 아니면 화면 속 그 남자가 복제품이라고? 도대체 누가 진짜인 거지? 새벽 2시. 그는 도심을 벗어나 남양주의 폐창고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둠 속을 달렸어요. 그곳은 예전 보이부가 망명자 신문소로 쓰던 곳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기억마저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창고 앞에 도착했어요. 녹슨 철문, 출입금지 표지판.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전자 비밀번호 자물쇠. 그는 숫자를 눌렀어요. 0-3-1-5. 왜 이 번호를 아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딸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둠 속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먼지 냄새, 녹슨 철 냄새, 오래된 콘크리트 냄새. 그는 손전등을 켰어요. 불빛이 공간을 비췄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 생체인식 장비들, 수술대처럼 생긴 침대. 모든 게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먼지만 쌓였을 뿐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의 컴퓨터로 다가갔어요. 전원을 켰습니다. 윙. 오래된 펜 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로그인 화면. 비밀번호를 요구했어요. 그는 또다시 손가락이 알아서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이클립스 -21. 엔터. 화면이 바뀌었어요. 실험 데이터가 떴습니다. 이클립스 계획. 기억 이식 실험체 21번. 복제 개체. 그리고 아래 최근 접속 기록. 위치 서울 성수동. 날짜 어제. 시간 오후 7시 42분. 그가 영상을 본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그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보고 숨을 멈췄어요. 운영자 유나. 유나. 그녀가 이 모든 걸 운영하고 있었다고? 그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더 많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피험자 A 원본, 피험자 B 복제 1호, 피험자 C 복제 2호. 3명. 자신이 3명이라고? 그는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영상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실험실. 하얀 조명.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또 다른 수술대. 거기에도 같은 얼굴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움직이고 기계들이 작동하고 모니터에 뇌파가 표시됐어요. 기억 이식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오래된 철문을 걷어차며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빗방울이 눈물처럼 뜨거웠어요. 그녀가 살아 있었다면 그녀는 왜 자신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을 복제한 걸까요?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진동. 화면을 봤어요. 발신자 없음.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귀에 갖다 댔습니다. 재민 씨.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유나.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따뜻했던, 부드러웠던 그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 USB. 봤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사진도 봤죠? 이게 뭐야, 유나? 내가 본 건 뭐야? 침묵.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진짜가 아니에요. 심장이 멎었어요. 뭐라고? 당신은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억의 잔상이에요. 그게 무슨, 진짜 류재민은 3년 전에 죽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의 기억을 이식받은 복제품이에요. 거짓말. 거짓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그들은 지금 당신을 회수하러 가요. 누가 나를 도망쳐요. 지금 당장. 뚝.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주변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빗소리만 점점 크게 들렸어요. 그때 도로 끝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SUV 차량.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면을 쓴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셋. 모두 같은 옷, 같은 움직임.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바뀌었어요.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걸어갔어요. 천천히 또박또박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진짜가 아니면 누가 나를 만든 거지? 남자 하나가 총을 들이댔어요. 검은 권총. 총구가 그를 향했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걸어갔습니다. 대답해. 남자가 방아쇠에 손을 올렸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탕. 하지만 쓰러진 건 그가 아니었습니다. 복면을 쓴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낯선 목소리. 시간이 다 됐습니다. K21호. 그는 뒤를 돌아봤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 너도 그들이냐?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당신 편입니다. 내 편? 진짜 당신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진짜, 네. 원본을요. 다른 남자들이 다가왔어요. 그를 차량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차에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이 울렸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시가 멀어졌어요. 차 안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이 기억하는 유나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의 기억 속 유나는 이식된 기억일 뿐이에요. 그럼 진짜 유나는? 그건 당신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창밖을 봤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흘렀어요. 그의 눈동자 속에 도시의 불빛이 수천 개의 거지처럼 번졌습니다. 새벽이 다시 왔어요. 멀리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K21호 재활성화 절차 진행 중. 기계음이었어요. 그는 창밖을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창문 유리에 비쳤어요.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똑같은 얼굴.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류재민, 아니, K21호. 그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복제품일까요? 그리고 유나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새벽 5시, 국경 근처의 낡은 창고 안. 그는 눈을 떴다. 차가운 금속 냄새와 어디선가 새어 들어오는 물소리. 톡, 톡, 톡.
마치 시계처럼 규칙적인 리듬이 울린다. 천장을 바라본다. 녹슨 철근이 드러난 콘크리트. 비가 새는지 곳곳에 검은 얼룩이 번져 있다.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 차갑고 무거운 감촉이 발목을 조인다. 쇠사슬이다. 그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킨다. 머리가 지끈거린다. 마지막 기억은 무엇이었나? 방콕 외곽의 허름한 모텔. 창문 너머로 보이던 네온 사인.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일어나십시오. 실험체 K21호. 낯선 목소리다. 그는 고개를 돌린다. 눈앞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양복 차림, 그러나 구겨진 소매와 풀어진 넥타이. 얼굴엔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다. 왼쪽 뺨에서 턱까지 칼자국인지 화상인지 모를 흉한 자국. 그 이름 그만 불러라. 그는 이를 악문다. 그 코드명, 그 숫자, 그것은 그의 과거였다. 아니, 과거라고 믿었던 무언가였다. 이제 그 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냉정하다. 감정이 실리지 않은 마치 기계가 읽어주는 듯한 톤. 그는 몸을 일으킨다. 쇠사슬이 바닥을 끌며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여긴 어디지? 태국 국경 인근. 정확히는 미얀마와의 경계선에서 3km 떨어진 곳. 공식적으로는 어느 나라 땅도 아닙니다. 남자는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간다. 깨진 유리창 틈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든다. 그리고 당신은 사라진 망명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북한 정부도 당신이 죽은 걸로 알고 있죠. 그 말에 그는 눈을 가늘게 뜬다. 망명자라고? 난 다시 도망친 적 없어. 그는 확신한다. 그는 분명 망명에 성공했었다. 서울에서 3년을 살았다. 조용한 삶을. 그리고 유나를 만났다. 그녀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꿈꿨다. 그게 그의 기억이었다. 남자는 묘한 미소를 짓는다. 연민인지 조롱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 기억 속에선 그렇겠죠.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그는 본능적으로 묻는다. 유나는 어딨어? 순간 남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그 이름을 다시 부르는군요. 대답해. 그는 쇠사슬을 움켜쥔다. 손에 힘이 들어간다. 금속이 살을 파고든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없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말한다. 그녀는 당신의 기억 속 코드일 뿐입니다. 실제 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순간 그의 머리가 울린다. 강렬한 두통이 밀려온다. 마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것 같다. 그는 비틀거린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다. 그리고 파편처럼 기억이 터져나온다. 하얀 방, 철제 침대, 차가운 조명,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던 남자 하나. 그 목소리가 들린다. 피험자 반응 양호. 기억 정착률 87%. 감정 모듈 안정화 중. 지금 눈앞의 남자와 같은 목소리다. 그때 이미 당신은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다가온다.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춘다. 만들어졌죠. 기억으로. 거짓말이야. 그는 소리를 지른다. 분노가 온몸을 타고 흐른다. 그는 쇠사슬을 잡아당긴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늘어난다. 그리고 마침내 고리가 부러진다. 남자는 놀라지 않는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역시 신체 능력은 원본을 뛰어넘었군요. 우리가 성공한 부분입니다. 뭐라고? 믿기 힘들겠죠. 하지만 이걸 보십시오. 남자가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낸다. 화면을 켠다. 영상이 재생된다. 머리에는 수십 개의 정극이 붙어 있다.
몸에는 각종 센서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눈을 감고 있다. 의사 한 명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한다. K21호 기억 이식 완료. 신경망 연결 안정. 대상 감정 반응 정상. 다른 의사가 대답한다. 윤화 모듈 작동 확인. 애착 형성률 92%. 예상보다 높습니다. 좋아요. 이제 각성 프로토콜을 시작합니다. 화면 속에 그가 눈을 뜬다. 그리고 첫 마디를 말한다. 여기가 어디죠? 영상이 멈춘다. 그는 숨을 쉴 수 없다. 가슴이 조여든다. 현실이 왜곡되는 것 같다. 그럼 난 그의 목소리는 떨린다. 그때부터 사람도 아니었던 거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죽기 전 마지막 3년간의 기억을 추출했고 당신이라는 빈 그릇에 담았습니다. 당신을 침투 요원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완벽한 탈북자, 완벽한 망명자, 의심받지 않는 존재. 왜? 북한 내부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당신이 기억 속 인물, 유나에게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우리가 만든 감정이 너무 진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임무를 거부했고 도주했습니다. 그는 바닥을 응시한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그럼 유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뇌에 프로그래밍된 데이터일 뿐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그녀의 얼굴, 목소리, 습관, 모든 게 가짜입니다. 그때 밖에서 총성이 울린다. 탕, 탕탕. 남자가 화들짝 놀라 창문을 향해 몸을 돌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창문이 산산이 부서지며 검은 그림자가 날아든다. 푸른 전투복을 입은 인물. 얼굴은 발라클라바로 가려져 있다. 탄환이 벽을 스친다. 불꽃이 튄다. 창고 안에 유일한 불빛, 랜턴이 깨지며 어둠이 쏟아진다. 남자의 몸이 뒤로 넘어간다. 피가 바닥에 퍼진다. 움직이지 마. 새로운 목소리가 울린다. 여자의 목소리다. 그녀는 총을 그에게 겨눈다. 당신이 K21호? 대답해. 그래. 그는 차분하게 말한다.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여자는 총을 내린다. 좋아. 나를 따라와. 시간이 없어. 3분 안에 이곳은 폭격당할 거야. 넌 누구야? 설명은 나중에. 지금은 나가야 해.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끈다. 그는 저항하지 않는다. 창고 밖으로 나가자 비가 퍼붓고 있었다. 빗속을 뚫고 그들은 달린다. 발밑엔 진흙이 질척거린다. 머리 위로 번개가 친다. 천둥 소리가 귀를 찢는다. 숲을 지나 언덕을 넘자 검은 트럭 한 대가 기다리고 있다. 어서. 여자가 외친다. 그는 트럭 뒤에 올라탄다. 여자도 뒤따라 오른다. 트럭은 즉시 출발한다. 뒤에서 폭발음이 들린다. 그는 뒤를 돌아본다. 창고가 있던 자리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른다. 붉은 빛이 새벽 하늘을 물든다. 트럭은 계속 달린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숲길을 따라 끝없이. 그는 조수석을 바라본다. 거기 앉은 여자가 뒤를 돌아본다. 그 얼굴. 그는 숨이 멎는다. 유나였다. 제2장. 진실의 파편. 유나? 그의 목소리는 떨린다. 믿을 수 없다. 아니, 믿고 싶지 않다. 무슨 말이야? 당신 기억 속 나는 이미 죽은 지 오래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하다. 감정이 없다. 말이 안 돼. 넌 여기 있잖아. 살아있잖아. 그는 간절하게 말한다. 그녀는 한숨을 쉰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연다.
내 이름은 정윤아. 맞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원본이에요. 원본? 당신이 복제될 때 내 기억도 함께 이식됐어요. 정확히는 나의 3년 전 기억이. 그때 나는 국정원 요원이었어요. 프로젝트 보더라인의 실험 대상 중 하나. 나도 기억을 조작당했죠. 탈북자를 사랑하게끔, 그를 믿게끔, 그와 함께 살게끔. 그녀의 눈빛엔 눈물이 고인다. 하지만 진짜 탈북자, 진짜 K21호는 죽었어요. 그가 죽은 후 그들은 그의 기억을 추출했고 당신이라는 복제체에 이식했어요. 그리고 나의 기억 중 그와 관련된 부분만 편집해서 당신에게 함께 심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기억하지만 나는 당신을 처음 본 거예요. 그는 말없이 바라본다. 현실이 점점 더 왜곡되고 있다. 그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기억 속 환상이었던 거야?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본다. 하지만 그 환상이 당신을 살렸어요. 당신이 임무를 거부하고 도주할 수 있었던 건 그 사랑이 너무 진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든 감정이 그들의 통제를 벗어난 거예요. 차량은 산길을 빠져나와 넓은 초원으로 향한다. 비는 그쳤고 새벽 안개가 풀밭 위를 떠다닌다. 그녀가 라디오를 켠다. 잡음 섞인 뉴스가 흘러나온다. 오늘 새벽 태국 국경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탈북자 추정 남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신원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며 북한과의 연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본다. 자신의 죽음이 뉴스에 오르내린다. 그는 낮게 웃는다. 난 또 죽은 건가? 운전하던 남자가 발라클라바를 벗는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이다. 얼굴에 총상 자국이 있다. 당신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망했습니다. K21호는 완전히 지워졌어요. 넌 누구지?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보더라인에서 탈출한 또 다른 실험체였어요. K19호. 저도 당신처럼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맞아요. 우리는 모두 실패작들이에요. 프로젝트에서 버려진 자들. 우리는 3년 전부터 조직을 만들었어요. 블랭크라고 부릅니다. 기억 없는 자들, 정체성 없는 자들의 연대. 유나가 말을 잇는다. 왜 날 구했어? 당신이 증인이니까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낸다. 이 안에 당신의 기억이 백업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보더라인의 모든 기록, 피험자 명단, 실험 데이터, 자금 출처, 관련자 명단, 모든 게 들어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도주할 때 훔쳐낸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당신 뇌에 이식된 보안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데이터를 복제했어요. 그들도 몰랐던 기능이죠. 당신 안에 잠든 방어 메커니즘이었어요. 그는 USB를 받아든다. 작은 금속 조각이지만 무게가 느껴진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이 안에 담겨 있다. 그럼 우린 노출되겠죠. 우리의 존재가 알려지면 우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거예요. 유나가 조용히 말한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선택한 자유예요. 침묵 속에 숨어 사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사라지는 것. 사라진다. 네. 우리는 이 일이 끝나면 모두 흩어질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으로. 어쩌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트럭이 멈춘다. 그들은 작은 마을 외곽에 도착했다. 멀리 사원의 첨탑이 보인다. 여기서 헤어집니다. K19호가 말한다. K19호는 트럭에서 내린다. 유나가 운전석으로 옮겨 앉는다. 행운을 빌어요.
K19호가 손을 흔든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제3장 기억의 무게. 트럭은 다시 달린다. 이번엔 천천히 비포장도로를 벗어나 포장도로로 접어든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USB를 바라본다. 이 작은 것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니. 아이러니하다. 후회해요? 유나가 묻는다. 뭘? 도주한 것.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 그는 생각한다. 후회하는가? 자신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알게 된 지금,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는가? 아니, 그는 확신을 담아 말한다.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이다. 당신 같은 사람이 실험체로 만들어진 게 아쉬워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을 텐데. 넌 어때? 후회해? 이번엔 그가 묻는다. 유나는 한동안 침묵한다. 도로는 계속 이어진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다. 지평선이 붉게 물든다. 나는 기억을 잃고 싶어요. 왜? 당신을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요. 당신 안엔 그의 기억이 있으니까. 그의 웃음, 그의 습관, 그의 모든 게. 미안해.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피해자일 뿐이에요. 그녀는 핸들을 꽉 쥔다. 이 일이 끝나면 나는 모든 걸 잊을 거예요. 최면 치료를 받을 거예요. 기억을 지우는.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그녀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다. 그럼 넌 나를 잊게 되는 거야? 당신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이 모든 것도 백지로 돌아가는 거죠. 진짜 백지. 블랭크. 차는 계속 달린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끝없는 도로를 따라.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새벽은 끝났고 아침이 왔다. 저기에요. 트럭이 멈춘다. 그는 내린다. 유나도 내린다. 그녀는 그에게 열쇠를 건넨다. 일주일 후 누군가 당신을 데리러 올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사람이 누구야? 모르겠어요. 우리도 서로를 모르니까. 그게 안전한 방법이에요. 조직원들끼리도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해요. 그는 열쇠를 받는다. 미얀마 국경 너머. 거기서 새로운 신분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사라질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구분이 중요한가? 고마워. 그는 진심으로 말한다. 날 구해줘서. 유나는 미소 짓는다. 슬픈 미소다. 서로 구한 거예요. 당신도 우릴 구했으니까. 그녀는 트럭으로 돌아간다. 시동을 건다. 그는 손을 흔든다. 그녀도 손을 흔든다. 트럭이 움직인다. 천천히,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그는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트럭이 작아진다. 먼지가 날린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된다. 그는 오두막으로 걸어간다. 문을 연다. 안은 단순하다. 침대 하나, 탁자 하나, 작은 부엌. 그는 창가에 앉는다. USB를 꺼내본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그는 USB를 탁자 위에 놓는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본다. 숲이 펼쳐져 있다. 새들이 운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든다. 폭로의 날. 사흘이 지났다. 그는 오두막에서 조용히 지낸다.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밤에는 별을 본다. 넷째 날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온다. 긴급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국제인권단체 프리덤워치가 한국 정부의 비밀 프로젝트를 폭로했습니다. 프로젝트 보더라인으로 알려진 이 계획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억 조작 실험이었으며 수십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켠다. 소리를 높인다. 다섯째 날 더 많은 뉴스가 쏟아진다. 프로젝트 보더라인 책임자
박진수 전 국정원 차장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는 23명의 탈북자와 5명의 국정원 요원을 대상으로 불법 인체 실험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USB를 바라본다. 이 작은 것이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6째 날 그는 편지 한 통을 받는다. 문 앞에 놓여 있었다. 봉투엔 아무 표시도 없다. 그는 뜯어본다. 내일 새벽 5시 오두막 앞에서 기다리세요. 검은 차가 올 겁니다. 운전자에게 블랭크라고 말하세요. K19호다. 그는 편지를 태운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7째 날 그는 짐을 꾼다. 가져갈 건 없다. USB 하나. 그게 전부다. 밤이 깊어간다. 그는 잠들지 않는다. 창가에 앉아 시간을 기다린다. 새벽 4시 50분. 그는 밖으로 나간다. 공기가 차갑다. 별이 아직 빛나고 있다. 정확히 5시. 멀리서 헤드라이트가 보인다. 검은 세단이다. 천천히 다가온다. 차가 멈춘다. 창문이 내려간다. 운전자는 젊은 여자다. 20대 후반으로 보인다. 블랭크. 그는 말한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인다. 타세요. 그는 뒷좌석에 앉는다. 차는 즉시 출발한다. 어디로 가요? 그는 묻는다. 국경을 넘을 겁니다. 캄보디아로. 거기서 새 여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원하는 곳. 그는 생각한다. 어디로 가고 싶은가? 사실 모른다. 그에겐 돌아갈 곳이 없다. 기억 속의 서울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나와의 카페도 함께 걷던 거리도 모두 가짜다. 추천해 줄 수 있어요? 여자가 묻는다. 어디가 좋을까요? 조용한 곳이요. 아무도 모르는 곳.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그럼 뉴질랜드는 어때요? 남섬의 작은 마을. 한국 사람도 거의 없고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저도 거기서 1년 살았어요. 좋네요. 그는 새 여권을 받는다. 이름은 김준서. 나이는 35. 직업은 프리랜서 사진작가. 모두 거짓이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이 될 것이다. 공항으로 향한다. 푸놈펜 국제공항.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커피를 마신다. 창밖을 본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다. 그도 그 중 하나다. 탑승 안내가 나온다. 그는 일어난다. 가방을 든다. 게이트로 걸어간다. 비행기에 오른다. 창가 자리에 앉는다. 하지만 그게 전부인가? 아니다. 나는 선택했다. 도주하기로, 사랑하기로, 진실을 밝히기로. 그 선택들이 나를 만들었다. 기억이 아니라 행동이. 사람은 태어나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있다고 믿는 순간 존재한다. 그게 내가 찾은 진실이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난다. 햇빛이 눈부시다. 그는 창밖을 본다. 끝없는 하늘이 펼쳐져 있다. 자유다. 에필로그. 그 후, 6개월 후, 뉴질랜드 남섬. 작은 해안 마을. 가짜 직업이 진짜가 됐다. 문이 열린다. 손님이 들어온다. 그는 고개를 든다. 그리고 멈춘다. 유나다. 아니, 유나가 아니다. 그녀와 닮은 누군가. 여자는 그를 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여기 앉아도 돼요? 네. 그는 대답한다. 여자는 맞은편에 앉는다. 메뉴를 본다.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 네. 종업원이 주문을 받는다. 여자는 그를 본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매일 와요. 저도 오늘부터 자주 올 것 같아요. 여기 분위기가 좋네요. 그렇죠. 그는 그녀를 본다. 유나와 닮았지만 다르다. 목소리도, 표정도, 눈빛도. 처음 봐요. 이사 오셨어요? 여자가 묻는다. 네. 6개월 전에. 저도 이번 주에 왔어요. 한국에서. 한국이요? 네. 이름이 뭐예요? 저는 지민이에요. 준서예요. 준서 씨, 반가워요. 그녀는 손을 내민다. 그는 악수한다. 따뜻하다. 앞으로 자주 볼 것 같네요. 그런 것 같네요. 그는 대답한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본다. 바다가 보인다. 파도가 친다. 그녀는 책을 꺼낸다. 조용히 읽는다. 시간이 흐른다. 해가 지기 시작한다. 황금빛 노을이 카페 안을 물든다. 그는 작업을 마친다. 가방을 꾼다. 먼저 갈게요. 네. 또 봐요. 그녀는 미소 짓는다. 그는 카페를 나선다. 밖은 선선하다. 바닷바람이 분다. 그는 천천히 걷는다. 집으로 향한다. 작은 아파트. 혼자 사는. 문을 연다. 불을 켠다. 창문을 연다. 바다소리가 들린다. 그는 발코니에 선다. 하늘을 본다. 별이 하나둘 나타난다. 그는 깊게 숨을 쉰다. 자유다. 진짜 자유. 기억은 거짓일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짜다. 그가 숨쉬는 이 공기, 그가 느끼는 이 바람, 그가 보는 이 별들. 모두 진짜다. 그리고 그도 진짜다. 사람은 태어나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있다고 믿는 순간 존재한다. 그게 그가 찾은 진실이다. 그는 안으로 들어온다. 침대에 눕는다. 눈을 감는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진짜로. 화면은 천천히 멀어진다. 밤하늘이 펼쳐진다. 별들이 빛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떠오른다. 진실은 끝내 그를 자유롭게 했다.